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도 더불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황용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용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하고 또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집을 빨리 팔고 싶어요. 형제의 난 막을 방법은? 돈을 갚지 않는 전 남자친구. 재판은 그만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궁금해하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이죠. 목요일은 생활 속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일상의 로 시간입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함께 알아볼 법률 상식 어떤 건가요? 네, 욕설과 인신공격 등 온라인상의 악플로 인한 법적 분쟁이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고소 고발 사례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모욕죄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형법 311조는 모욕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3자가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SNS상 댓글의 경우 다수의 제3자가 인지할 수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공용성 요건이 충족이 되고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기만 하면은 처벌을 하게 되는데, 모욕죄는 보통 통상적으로 명예훼손죄와 많이 차고를 네. 구분을 못 하시는 많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좀 구분해서 보게 되면은,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사실을 적시해 가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타인의 사실을 적시를 할 때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좀 더 가중 처벌이 되고, 네. 그다음에 사이버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사이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좀 더 가중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모욕죄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실의 적시 없더라도 타인을 모욕하게 되면 성립을 하는 범죄이고, 사이버상 범죄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가중 처벌하거나 이런 법률적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가 없으면은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친고죄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어떤 고소가 반드시 네, 있어야 맞습니다. 한다고 네. 좀 구분을 해주셨는데, 인터넷 댓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고 어디까지가 이게 좀 모욕적인 표현인가, 이런 모욕죄인가, 이런 좀 네, 논란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법적으로는 모욕죄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있나요? 예, 사실 법적으로도 이게 명확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기준에 관해서 판례를 살펴보게 되면은 법원은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사실을 전제로 해서 피해자의 태도가 합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면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봐서 형법 20조에 보면은 위법성 조각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형법 20조에 의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판례를 보게 되면은 짧은 글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는 표현에 불과하고
이제 합축한 표현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결국은 평가를 해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 처벌을 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극히 적다고 한다면은 위법성 조각 사유로 봐가지고 이제 처벌을 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을 하고 있는 사건들이 이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실무상으로는 좀 다툼의 여지가 좀 있는 네, 부분이 맞습니다. 많이 있네요. 네. 그 모욕성 댓글을 좀 달면은 보통 어느 정도로 처벌을 하게 되나요? 네, 이제 우선은 이제 규정부터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은 형법 311조 모욕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용인이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이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모욕죄의 경우에는 이제 형벌 규정으로 처벌이 되고 따로 이제 인터넷상 모욕이라고 해가지고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네.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 이제 의논이 나오긴 했었었는데 결국 이제 입법이 진행되지 않아서 네. 이제 형법상 모욕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동종 전력이 없고 일회적 사건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종 전력이 있다든가 혹은 이제 뭐 전과 혹은 이제 반복적으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이상의 벌금이라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이 선고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참고로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그리고 이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모욕죄보다 법정형이 2배 정도 더 가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으로 인해 가지고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이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이제 5년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악플로 인해서 뭐 유명 연예인이 이제 뭐 인격적으로 좀 인격을 훼손당하면서 결국 좀 극단적인 이제 그런 결정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또 사회적으로 많이 공분을 불러 일으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악플에 대해서 좀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네. 실제로 좀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유명인에 대해서 이제 악플이 이제 계속 지된 경우에는 실형이 나온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제 악플은 모욕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내용도 포함하게 되는데 허위 사실적시라든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모욕죄보다 이제 법정형이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이제 강하게 처벌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악플이 단순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된 경우 그리고 이제 그 정도가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이제 진행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성 뮤지컬 배우에 대해서는 이제 약 187회 그 이제 악플 사안에서 징역 2년이 나온 경우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걸그룹 출신 연예인에 대해서 이제 33회의 댓글 게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징역 10월이 이제 선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남성 가수에 대해서 인터넷 카페에서 이제 댓글로 이제 악플을 지속적으로 단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약 한 13회 정도 이제 댓글을 달았었는데 위 사건에서는 징역 10개월 등의 실형 선고가 내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100회 넘게 이제 악플을 달아서 실제로 징역 2년이 나오기도 맞습니다. 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이제 모욕을 당하면 이렇게 형사처벌도 좀 진행할 수 있지만 네. 정신적으로 내가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고통받았다 이 부분에 대한 위자료도 좀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어떤가요? 예, 그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합의를 하게 될 때 이제 민형사상 이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혹은 이제 민형사상 사건을 이제 같이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친고죄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가 돼서 고소치워서가 제출이 되면은 이제 처벌이 되지가 않게 되는데 이제 형사 사건에서 만약 이러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별도로 이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판결까지 이제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진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의 없이 이제 형사만 합의를 하는데 형사 합의금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민사로 이제 위자료 청구 자체는 가능한데 위자료 산정 시에 받은 형사 합의금은 이제 같이 어느 정도 받은 합의금을 산정을 해서 이제 배상 판결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관련돼서 합의를 할 때는 이게 민형사상이 그러니까 민사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맞습니다. 좀 있겠네요. 예. 그 일반적으로 모욕죄에 대한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나요? 네, 그 이제 보통 이제 일회성으로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 이하로 좀 측정이 되어 있고 반복적 악의적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수백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피해자가 어떠한 고통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와 이제 형사처벌 수위 등 여러 종합적인 사유를 판단해서 이제
판결을 이제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피해자라든가 가해자 이제 재산적 이제 상황도 같이 고려를 해서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이 악플성 뭐 댓글 같은 거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 인터넷상에서 댓글을 달 때 어떤 점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그 이제 댓글이라는 것이 쟁점이나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의견 표현과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순기적 표현이 이제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이 그런 순기능적 의사 표현이라든가 토론이 아니고 특정인을 비방하고 싶어서라든지 인격적으로 부끄러움을 주고 싶어서 하는 그런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이제 감정적 목적이 들어갈 것 같으면은 등록하는 것을 잠시 멈추시고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고민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올리려고 했던 부분들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렸으면은 후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은 이제 댓글을 바로 다는 것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형사 처벌들이 예전에는 이제 좀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요즘은 이제 어떻게든 이제 고소를 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을 예방하고 처벌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단지 얼굴이 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좀 즉각적인 이런 그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에 나중에 좀 후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활 속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는 일상의 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혹시 어떤 점이 좀 궁금해서 연락을 주셨을까요? 저희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요. 네. 네, 지금 임차인이 4년 전에 계약을 했었는데, 네. 이제 올해가 4년 차인 거여서 2년 전에 갱신 청구권을 해가지고, 네, 올해 이제 계약이 만료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이제 이 집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사실. 네. 그래서 6개월 전에 미리 말을 해놨었는데, 네. 임차인이 지난달에 자기가 이 집을 매매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네. 제가 부동산에 내놓지 않고, 이달 초에 계약서를 작성하자 이랬는데, 하려고 하니까는 임차인이 돈이 없다. 조금 아직 기다려달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약을 미루고 있는데, 지금 7월이 사실 이 전세 계약 종료일인데, 네. 계약을 계속 미루고 있으니까 지금 저는 전세도 못 내놓고 매매도 못 내놓고 계속 기다리고만 있고 연락도 잘 안 되고 임차인이 네. 그래가지고 지금 우왕좌왕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네. 이러다가 제가 이제 매매도 못하고 전세도 또 못 구하게 되고 막 이러면은 저만 피해를 볼 것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지금 좀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단계에서 뭐를 이제 제가 조치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명도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소송이니까 좀 걱정도 되고 이래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지금 이제 임대인이시고 지금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분이 매매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계약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모르시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요. 맞죠?
네네. 네네. 옆에 그 사연을 황용 변호사님과 함께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나누면서 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사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임대를 주셨는데 이제 그 임차인이 지금 이제 퇴거를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은 사안이신 거죠? 네네. 예, 그러면 이제 매매 계약 같은 경우를 새로 체결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받으셨나요? 계약금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날 네네. 계약금을 주지 않았고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어요. 원래 네네. 같이 아는 사이여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날 이제 만나지를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돈이 없다고 이러면서. 네, 연락은 하시고 이제 그냥 바로 연락 두절이 된 건 아니고 연락은 했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네, 기다려달라고만 계속 하고 있고 네. 최근에는 연락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저로서 좀 불안해가지고. 아, 예. 그런 사안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임대차 계약은 2020년 7월경에 체결을 하시고, 22년 7월경에 한번 묵시적 갱신으로 해가지고 한번 갱신을 하시고, 이번에 이제 다가오는 7월에 이제 종료가 되는 사안이신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런 사안이신 거고, 그러면은 그 이제 결국 원하시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신 건데, 그 이제 네. 이분에게 건물을 팔고 싶으신 거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분이 이제 그 퇴거를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혹은 뭐 이분이 더 계신 건 상관이 없는데 임대차 보증금이라든가 임차료 같은 걸 좀 상향시키고 싶으신 건지, 어떤 부분을 좀 원하시는 걸까요? 아, 저는 일단은 매매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사실 매매라는 게 좀 언제 팔릴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두고 이 임차인에게 얘기를 했었고, 네, 네, 매매를 결정하고 나서 바로 얘기를 했었고, 네, 그래서 1번은 일단 매매를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도 안 되면 일단은 전세를 받을 생각인데 지금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이 1회 사용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도 5% 이상 올려도 되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네, 네, 네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럴 생각인데 일단은 매매 먼저를 고려하고 있어요. 네, 우선은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어도 목적물 자체는 이제 매매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굳이 뭐 매수 의사가 없으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계약금이라도 만약에 받아놨으면은 그 이제 계약을 이제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이제 위약금 쪽으로 이제 계약금을 이제 몰수할 수가 있으실 텐데, 계약금도 이제 제출하실 의사가 없다. 왜냐하면 보증금이 있다고 하시면 그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가름해가지고 계약도 체결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근데도 이제 계약 자체를 이제 거부를 하신 사안이시면은 이제 뭐 그냥 매물을 올리셔가지고 매매 계약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매수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 관계를 이제 떠안고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매매 자체가 이제 무조건 그 지금 거주 중인 임차인을 이제 내보내고 거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매매 계약은 체결하실 수가 있는 사안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차인 자체가 지금 이제 건물 명도를 좀 거부를 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그 이제 그 건물 명도 청구랑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이제 발생하는 그 임차료 상당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보통은 이제 임대차 계약 관계가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보증금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차임 상당액을 이제 보증금에서 차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사람이 이제 퇴거하지 않고 사용 수익하는 기간 동안은 발생하는 그 차임 상당액을 이제 보증금에서 차감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명도 소송을 제기를 하시는 게 통상 이제 건물 인도 반환 청구라고 하는데, 네, 명도 소송을 제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제 건물 인도 반환 청구를 하시면서 이제 보통 이제 뭐 명확한 사실관계 같은 경우는 지급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기도 하시는데, 뭐 간단한 사건이라든가 명도가 들어가 있으면 이제 민사 소송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제가 네. 만약에 매매를 했는데 네네. 지금 세입자가 이제 매매 계약을 자기랑 하기로 했는데 네네. 다른 사람이랑 매매를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이제 뭐 계약을 따로 지금 세입자랑 체결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인 거고, 심지어는 이제 계약 구두로 그 얘기한 거는 그 효력이 없는 건가요?
구두로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제 어떤 사인 간의 계약이라는 게 이제 네. 문서로만 돼야지 성립을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 성립하는 계약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매를 하기로 하고 처음에 이제 매매 계약 일자를 정했는데 임차인이 이제 그 대금 지급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해가지고 계약을 먼저 거부를 한 사안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계약 거절 사유가 임차인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제 임대차 그 매매 의사가 없는 것을 알고 그냥 이제 새로운 매수인을 구해서 매매 계약을 진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히시면은 추가로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매매 계약이 네. 안 돼서 제가 네. 이제 전세로라도 받아야겠다 했는데 네네. 세입자가 이제 퇴거해야 되는 날에 퇴거를 안 하면은 네.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이제 원래는 이제 세입자를 새로 구하고 그 다음에 세입자 그 임차인이 나가면은 세입자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계약을 체결되잖아요. 근데 이제 네. 만약에 이제 사실은 이제 임차인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이제 들어오신 세입자가 이제 비용이라든가 손해가 발생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고 새로운 세입자가 언제까지 들어올 예정이고 만약에 그때까지 이제 목적물을 비워주지 않게 되면은 추가로 이제 뭐 이사 비용이라든가 세입자가 추가로 이제 은행 대출 관련해서 이제 어떠한 손해가 이만큼 발생한다라고 해서 타인에게 특별히 미리 고지를 해놓게 되면은 그 이제 그 전에 이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 특별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제 청구가 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은 타인이 내가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추가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상 청구를 아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민사 관계를 해가지고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이제 제한적이고 결국 이제 금전적 부분으로서 이제 보상 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네 타인에게 이제 손해배상 청구로 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제 자력이 없으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지만은 이제 보증금이 있는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그 보증금에서 또 차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매매를 좀 임차인 때문에 본인이 한다고 했다가 지금 거의 20일 넘게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사실 저한테는 20일도 되게 긴 기간이거든요. 그렇죠. 부동산 이제 매물을 좀 빨리 올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늦게 올리게 되면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그러다가 발생해가지고. 이러다가 막 나중에 급매로 올리게 되거나 이러면은 제가 네네.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감수해야 되는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넣지 않으면은 그 이제 네. 계약 관계에 종속되지 않는다라고 봐서 언제든지 계속 임차인 매수인을 구하는 노력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부동산이라든가 네. 이렇게 계약을 하실 때도 계약금을 이제 입금을 해야지 매물을 내린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지금 뭐 마냥 기다리시는 거 가지고는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어떻게든 이제 계약금을 받았을 때 내가 매물을 내놓지 않을 거고 계약금 지급 의사조차도 없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제 내 그 물건을 처분을 행사를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매물을 올리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는 지급 명령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이제 뭐 채권 채무 관계가 명확할 때 이제 민사상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제 뭐 지급 명령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뭐 사안에 따라서 이제 그 지급 명령으로 할 수 있는 사안 같은 경우는 민사 소송보다 훨씬 더 가볍게 적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소송 비용이 발생이 좀 작게 되는 이제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혹은 이제 다른 부수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명령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민사 사건으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민사 사건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서 마냥 이제 소송 그 기간이 길어지는 건 아니고 사안의 복잡성 따라서 이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제 간단하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고 내가 그에 대해서 이제 그 목적물 반환을 하고 그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뭐 소송이 길어질 거는 아니래 가지고 그 선택적으로 한번 구분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급 명령 어디다 신청을 하는 건가요, 제가? 네. 어떻게 어떤 절차로 어떻게? 그 민사 소송 소재개 절차랑 거의 유사합니다.
결국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그 아, 지급명령 신청서를 써서 내는 것인데 그 이제 신청서를 써서 낼 때도 이제 그 민사상 보통 이제 청구를 할 때 들어가 있는 요건 사실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언제 인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묵시적 갱신이 발생을 했고 지금 이제 2024년 7월경에 이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를 하게 돼서 이제 임대차 목적물 반환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뭐 차임이라든가 부당이득이라든가 이런 관계들이 이제 쭉 설치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아, 그러면 그게 만약에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도 만약에 임차인이 이제 무시하면은 네. 왜 이게 강제력이 있는 건지 그게 예, 그렇죠. 이제 확정 판결이라고 해서 이제 민사 승소 판결이라든가 지급명령 확정 판결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민사 승소 판결이랑 똑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판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압류라든가 추심 절차에 들어가실 수가 있고, 만약 이제 임차인이 뭐 별다른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재산을 이제 압류를 한다든가, 혹은 이제 통장을 이제 압류를 한다든가, 혹은 이제 뭐 보증금을 이제 압류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이외에도 이제 뭐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 가지고 임차인의 이제 또 다른 재산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임차인이 뭐 6개월 이상 이제 그 채무에 대해서 이제 이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통해 가지고 뭐 신용불량자 등재를 한다든가 이런 이제 다양한 절차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추심 절차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추심 절차를 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민사 확정 집행권원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승소 판결을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 그 집행권을 먼저 확보를 하셔야 돼서 이제 소송을 먼저 진행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네. 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네네네. 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매매를 네. 하고 싶은데 네네.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손해를 봤다 하면은 만약에 네. 그 임차인이 퇴거할 때, 네. 그 계약이 만료돼가지고 퇴거할 때 네. 보통 이제 제가 들어가 살 거예요라고 임대인이 말하면은 임차인이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매매를 할 거니까 나가달라는 것도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 묵시적 갱신 사유가 이제 네. 보통 묵시적 갱신 사유에 있어서 그 이제 묵시적 갱신 사유의 거절 사유가 이제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묵시적 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네.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 가지고 임대차 계약 종료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임대차 퇴거를 요청하는 거는 임대차가 그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는 사유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 네. 그럼 만약에 일종의 뭐 손해가 발생을 하면은 제가 네. 임차인 때문에 지금 계속 미루고 있고 연락이 안 되고 이래서 네. 제가 손해를 하면 뭐 보증금에서 제가 임의로 조금 이렇게 깎아서 주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 보증금에서 이제 차감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임대차 계약으로 관련된 이제 그 비용들을 이제 공제를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네. 지금 이제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이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이 임차인이 내 물건을 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물건을 팔지 않고 있다고 해서 발생하는 손해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임대차 계약이랑 관련된 공제 손해배상 이제 연관성이 있는 손해라고 보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입증하기도 사실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임차인이 퇴거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내 목적물을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지금 다 가지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그 금액에서 이제 임의로 공제를 하게 되면 이제 부당하게 공제를 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계약금을 받아두시고 그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 계약금을 이제 몰취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통 진행을 하긴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막 문자로 네. 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당신이 네네. 계약 때 자꾸 미루고 있어서 제가 좀 피해를 볼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매매를 그냥 내놓겠다, 지금 매물을 네네. 이런 거를 문자로 남겨주는 거는 괜찮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5월경에 매수 의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매매 계약 일정을 잡았었는데, 그때 이제 매매 대금 마련이 어렵다라고 하고 이후에도 이제 계속 이제 연락이 되지 않아 더 이상 매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새로운 이제 매수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요 정도만 적어 놓으시면은 이제 뭐 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률방송 유튜브에도 오늘 방송이 해당 내용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들으시면서 조금 뭐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좀 복기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변호사님, 정말 이런 경우가 굉장히 주변에 많더라고요. 예, 저도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네. 그 자기가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안 나가고 있어서 네. 다른 이제 임차인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네.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이제 네. 다른 피해가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못하는 것도 피해지만 대부분이 이제 대출을 많이 끼고 네, 계시니까 맞습니다. 그 대출 이자가 또 상당히 좀 많이 부담이 네. 된다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네. 예.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사 날짜를 거의 이제 동일하게 잡으셔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신 경우들도 많고, 이제 자신들이 소유한 목적물에 사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이제 실거주하시는 곳이 다 임대차 계약으로 체결돼 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다 이사 날짜가 같은 경우들도 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퇴거를 안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계속 피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경우에 보통 이제 아무리 이제 손해배상이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손해액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네. 발생한 손해보다는 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매가 그 계약이 이제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은 이제 큰 피해가 순차적으로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관련해서 좀 오늘 여러 가지 조언을 드렸는데 그 상담자님께서 오늘 말씀드린 조언을 바탕으로 좀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젊은 시절 창업해 지금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들 둘을 두었는데 큰아들은 전문직으로 근무하고 둘째가 저희 회사에 근무하고 있죠. 두 아들 모두 경영에 참여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어서 성실한 둘째에게 가업을 이어가게 할 생각입니다. 다만 일부 주식은 큰아들에게도 남겨줘 회사의 배당금이 아들과 손주들이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제는 둘째의 생각입니다. 형이 주식을 보유할 경우 회사 경영과 다른 의결권 행사를 한다면 형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형제가 잘 협의하면 좋겠는데 아버지로서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회사의 수익을 서로 나누어 주되 의사결정에도 문제가 없도록 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둘째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회사의 수익은 첫째 아들에게도 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좀 문의를 주셨어요. 어떻게 변호사님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첫째한테 이제 배정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아, 근데 이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근데 이제 뭐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러한 방법을 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취하시게 되실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유언 또는 이제 유언 대용 신탁으로 상속 재산을 이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적정하게 분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유언의 경우에는 자필 증서라든가 녹음, 공정 증서, 비밀 증서, 구수 증서 등의 방식이 있고 각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유언 대용 신탁의 경우 신탁 회사인 은행에게 재산을 맡겨서 고인의 사후, 고인의 뜻대로 이제 상속대산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게 뭐 언론에서는 사실 이제 대기업의 뭐 승계 문제 이런 것들만 많이 봤는데 대기업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기업의 맞습니다. 입장에서도 이 미래를 위해서 누가 이제 맡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왔던 뭐 주식 분배로 인한 배당금이라든지 의결권 문제 말고도 또 어떤 이슈들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있을까요? 네, 이제 주식 상속의 경우 이제 배당금이라든가 의결권 문제 외에도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세금 등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금. 네. 네. 주식의 경우 4개월 평균 가격으로 세금 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사망일 기준으로 전후 2개월의 거래소 최종 시세 가액을 평균값으로 하여서 이제 신고 금액이 되도록 하여 있습니다. 이제 비상장 주식은 손익 가치라든가 세상 가치를 고려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상속세가 산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상속세 문제도 굉장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 정부가 지원하는 어떤 그런 세제 혜택을 잘 이용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기업이 좀 승계할 때 좀 도움이 되는 세제 혜택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네, 그 이제 거주자 또는 이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 원이 공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즉 이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서 경영한 계속 경영 기업이거나 혹은 이제 중소기업 또 이제 중견기업이라고 하는 경우 이제 특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가업 상속 재산 가액에서 상당하는 금액을 이제 약 300원에서 600억 원을 한도로 추가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뭐 그 밖에도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는 네, 다른 맞습니다. 형제들과의 네. 어떤 그 상속권 분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이제 법적으로 좀 어떤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특히 이제 뭐 기업 경영 같은 경우는 이제 이복 형제 문제들이 종종 많이 발생을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복 형제라고 할지라도 상속부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복 형제는 어머니가 달라서 함께 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전에 피상속인의 증여가 있는 경우 서로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가 있으면은 이는 특별 상속분으로서 상속이 이루어질 때 공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증여 사실을 이제 밝혀내기 위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런 이제 형제 자매가 나중에 이제 사후에 밝혀지는 경우에 좀 복잡해질 수 예, 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해외 사례를 좀 참고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해외에서는 이제 그 장수기업의 숫자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뭐 기업 승계에 있어서도 좀 뭐 제도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네, 그 제도적으로 또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 오피스 신탁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패밀리 오피스 신탁 제도에 의해서 가족 기업 자산 증식과 가업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패밀리 오피스가 있는데 증권사, 보험사, 은행 등 금융회사의 여러 자산가가 신탁자의 자산 관리를 해주는 멀티 패밀리 오피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산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미국에서처럼 가업 승계를 위한 장기적 플랜은 부족해서 이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까 그 말씀해 주실 때 이제 그 상속 관련해서는 유언이나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네, 제도를 맞습니다. 알려주셨는데 유언 대용 신탁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네, 같거든요. 맞습니다. 뭐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유언 대용 신탁이란 별도로 유언장 등 유언이 없이 은행에 재산을 맡기면은 고객 즉 피상속인의 사후 고인의 뜻에 따라서 미리 정해놓은 수익자 즉 상속인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상품입니다. 보험과는 달리 상속인이라든가 상속 비율과 재산, 시기 등을 맞춤형으로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령자들은 생전에 노후 대비를 위해서 신탁회사, 즉 이제 은행에 맡긴 재산에 대해서 종합 컨설팅을 받으실 수가 있고 필요할 때는 생활비나 의료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장점으로는 유언에 비해 가지고 조건 설정이나 변경이 용이하고 수탁자를 통해서 유언 집행 안정성까지 확보되기 때문에 상속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낮아집니다.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의 경우 유언에 비해서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자님께 좀 뭐 이것만큼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이제 상속의 경우 신경 쓰고 고려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인 이제 법적 전문가라든가 그 이제 금융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셔가지고 유언 등을 잘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함께 보실까요? 1년 정도 만났던 남자친구와 연애하며 동거를 했어요. 남자친구는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꿈이었던 의사를 하고 싶어서 저와 동거 중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의대 진학 공부를 위해 모아둔 돈을 학원비와 교재비에 전부 쏟아부었고 남자친구의 본가는 지방이어서 일단은 동거를 이어나갔습니다. 남자친구가 경제적 여유가 부족해지면서 월세와 생활비는 제 월급으로 충당하게 됐고요.
남자친구 통신 요금을 내준 적도 여러 번이고 점심값 등을 하라며 현금으로 용돈을 준 적도 적지 않습니다. 때마다 남자친구는 고맙고 미안하다며 저에게 받은 돈을 잘 기록하고 있고 의대 들어가면 과외 등을 하며 꼭 갚겠다고 했어요. 저도 그러라고 하며 넘겼고요.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현재 의대에 다니고 있고 과외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받아야 할 돈을 대략 계산해 보니 8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며칠 전에 연락을 해서 돈을 갚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네가 호의로 준 게 아니냐며 말을 해서 황당했습니다. 당시 월세와 생활비를 내가 전부 부담할 이유는 없고 내가 갚겠다고 말한 적도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모르쇠로 일관하더라고요. 다만 돈을 꼭 받아야겠다면 본인은 호의로 10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괘씸한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없는 걸까요? 제가 돈을 보냈던 송금 내역은 있는데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이 이렇게 뭐 연인 간에도 그렇고 뭐 지인 간에 친한 경우에 네. 이제 이렇게 애매하게 뭐 이렇게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그랬는데 네. 나중에 이렇게 법적으로 좀 다툴 만한 사안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는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예, 그 이제 보통 이제 말씀 주신 사안처럼 연인 관계라든가 네. 혹은 이제 사실혼 관계일 때 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돈을 이제 사실혼 관계라든가 연인 관계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제 당사자의 가족들이 이제 돈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빌려줬는데 이제 변제하지 않아가지고 혹은 이제 그 관계가 두절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네. 이제 그 경우에 이제 돈을 주지 않고 증여였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이게 문서라도 하나 작성을 해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이게 차용증이라는 걸 써야 한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차용증 정확하게 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지 좀 효력이 있다든지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차용증이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주와 차주 당사자가 이제 명시가 돼 있고 각 당사자가 날인이라든가 서명을 하면서 이제 성립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얼마를 빌려줬는지 대여 금액이라든가 이자 그다음에 이제 언제까지 갚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됩니다. 이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고 이후 이제 채무자가 변제기 내에 이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게 된다면은 이를 토대로 이제 지급명령 신청서라든가 혹은 이제 뭐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제 돈을 그냥 준 게 아니다. 빌려준 거다. 네. 이런 거를 이제 좀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상담자님께서는 그 송금 내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 좀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예, 그 이제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이제 빌려준 거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차용증이 제일 중요하게 되고 네. 차용증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문자라든가 혹은 녹취 내역이라든가 뭐 이제 통화 녹음 내역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송금 내역만 있는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어떤 사실관계로 이제 돈을 전달한 것인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빌려줬다라는 것까지 입증하지는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만 있다고 그것이 그냥 어떤 내용의 네. 송금인지 알 수 없으니까 네, 그 부분을 맞습니다. 좀 주장을 해야 되고 네. 그럼 법원에서는 한쪽이 이제 뭐 증여다 이쪽은 또 대여다 이렇게 다투면은 뭘 가지고 좀 판단을 하게 되나요? 네, 우선은 이제 내가 돈을 빌려줬다 대여를 주장하는 자가 이제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송금 기록 내용까지는 이제 밝히게 되는데 내가 어떠한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는지 혹은 이제 뭐 언제까지 갚기로 하였는지 이것들을 이제 입증 책임을 이제 대여자가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송금 내역 위에 이제 별다른 입증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추가적 정황 증거들도 확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대여금이란 주장은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분께서는 이제 전 남자친구한테 너무 괘씸하다 이러면서 네네. 사기죄도 좀 고소를 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예.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 이제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이 이제 돈을 빌려간 것이라고 한다면은 기망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돈을 갚을 생각 없이 이제 돈을 받아간 것인데요. 그 기망행위에 해당하게 되면은 이제 그 사기죄 고소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돈을 받아갈 당시에 내가 이제 앞으로 갚겠다라는 것들을 미리 표현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잘 수집하셔야지 사기죄 고소가 좀 성립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돈을 받아갈 당시에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입증이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사기죄에서도 이제 증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점들 좀 그 바탕으로 증거를 좀 잘 확보해서 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얼마 전 사기죄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길고 어려운 법정 싸움 끝에 피고를 상대로 승소를 했는데요. 근데 얼마 전 상대가 항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1심을 진행하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진 상태입니다. 상대가 20년을 알고 지낸 지인이기도 하고 소송을 준비하느라 일도 그만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승소를 했어도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마음도 힘들어서 재판은 다시 겪고 싶지 않습니다. 때문에 상대의 항소 신청이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이런 경우 항소심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변호사를 또 선임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대가 새로운 증거 등을 제출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걱정이고요. 1심 판결이 저는 만족스러운데 항소심에서 1심의 결과를 고려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1심에서는 이기셨는데 계속해서 이제 진행하고 싶지 않은데 상대방이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네.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항소란 1심 법원에서 받은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그 이제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이제 2주 이내에 이제 1심 법원에 항소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제 뭐 항소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상대방도 재판받을 권리를 이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항소에 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항소를 신청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 좀 불안해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네. 뭔가 새로운 증거가 나온 건가 아니면은 좀 더 뭐 다툴 만한 부분이 있는 건가 이럴 수도 있는데, 패소한 측에서 이제 항소를 신청하는 경우 뭐 어떤 경우에 좀 그런가요? 보통 이제 그 사실호인 1심에서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못 판단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거나, 혹은 이제 1심에서 적용된 법리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법리적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항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새로운 추가적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항소를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민사사건이라든지 형사사건에 따라서도 이게 항소심이 좀 뭐 차이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이제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항소가 혹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예,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주라든가 7주라든가 이렇게 7일이라든가 이렇게 항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불변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이제 준수하셔서 제기를 하지 않으시면은 이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항소를 상대방이 했으면은 진행을 해야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만약에 이제 더 이상 좀 다투고 싶지 않다 그런 네. 경우에는 뭐 합의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좀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항소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상대방의 재판상 권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항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사적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그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도 이제 그 합의 안에 만족을 해야 돼가지고 네.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뭐 소송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든가, 혹은 뭐 이와 관련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양보가 있어야지 합의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1심에서는 상담자분이 승소를 했거든요. 네. 이게 항소심에서는 좀 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될까, 이것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심제를 취하고 있는데 그 재판부마다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항소심에서 이전 재판의 결과를 따르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상적으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거나 뭐 새로운 법리가 이제 주장하지 않는 한 그냥 이제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이제 1심 재판부와 이제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제적인 부담 이야기를 또 하셨어요. 이제 네. 뭐 진행하시면서 뭐 일을 그만두기도 했고 그런 게 이제 상당히 좀 부담이 된다고 했는데,
이런 그 재판 비용을 나중에 좀 피고한테 청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소를 제기할 때 청구 취지에다가 이제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결문에서도 이제 소송 비용을 누가 분담할지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1심을 진행을 하시고 1심이 나온 이후에 항소심을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1심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용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